계집애만 낳아놓고 뭔 낯짝으로 이 집에 있어. 당장 꺼져. 폭우가 쏟아지는 밤, 아내는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내는 너덜거리는 낡은 캐리어를 남편 발치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짐 싸라고 줬던 가방이야. 이제 돌려줄게. 짐 싸서 당장 나가.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쫓아낸 아내가 저택의 주인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정원이 딸린 대저택 앞에는 대형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실어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노파와 곤혹스러운 표정의 초로의 남자가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20년을 산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85의 최 여사가 대문 기둥에 매미처럼 매달려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품에는 촌스러운 갈색 고추장 항아리 하나가 목숨보다 소중한 듯 꽉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인부들 일 못하잖아. 동네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어. 62의 형석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창피는 무슨 창피야. 30년을 산 내 집에서 쫓겨나는데 체면이 밥 먹여주냐? 최 여사가 항아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앙상한 손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형석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어머니를 두고 거실로 들어가 난장판이 된 이삿짐들 사이에서 서랍장 깊숙이 박혀있던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그토록 행복해 보였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자영이 활짝 웃고 있고 그 옆에는 10살 배기 서진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형석은 한참 동안 사진 속 아내와 딸의 얼굴을 문지르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만 쏙 빼내어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사장님, 짐이 너무 많아서 트럭에 다 안 들어갑니다.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인부 반장이 짜증 섞인 얼굴로 다가와 통보했습니다. 형석이 밖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짐을 좀 줄여야 한대. 그깟 고추장 항아리는 그냥 두고 가. 이사갈 집은 좁단 말이야. 뭐?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이걸 버리라고? 최 여사의 눈이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건 내 보물단지야. 절대 못 버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항아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최 여사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형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인부 반장이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저희 다음 짐 예약 있어서 빨리 빼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육중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저택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정중하게 열자 차에서 2명의 여자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기품이 흐르는 60살의 전처 김자영과 세련미를 뽐내는 30살의 딸 박서진이었습니다. 형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여사도 곡소리를 뚝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쏘아보았습니다. 자영과 서진, 저 두 모녀는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낡아 빠져서 너덜거리는 캐리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빠져 기우뚱하고 천이 다해진 그 가방은 10년 전 폭우 속에서 최 여사가 대문 밖으로 집어 던졌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서진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가 그 볼품없는 가방을 아버지 형석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10년 만이네, 아버지. 서진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짐 싸실 때 이 가방 쓰세요. 10년 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선물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돌려드리려고요. 형석은 명품으로 휘감은 전처와 딸의 위압감에 눌려 입도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거짓골로 내쫓았던 그 모녀가 지금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을 만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인연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최 여사가 항아리를 든 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길. 어머님, 참 오랜만이네요. 자영이 감정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새 주인으로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최 여사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습니다. 형석도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자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네, 내가 이 집을 샀다고? 말도 안 돼. 형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매로 나왔길래 샀어. 2번이나 유찰됐잖아. 덕분에 아주 싸게 샀지 뭐야? 자영이 웅장한 저택을 여유롭게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개처럼 쫓겨난 집에 내 발로 다시 들어오게 될 줄은 나도 몰랐네. 10년 전 똑같은 저택의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50살이었던 자영은 거실에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에 자영이 고개를 들자 다리미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 형석이 만삭의 배를 내밀고 있는 젊은 여자 손을 꼭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여자는 또 누구고? 자영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자영아, 앉아봐. 긴 말 안 할게.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묻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자영의 목소리가 배신감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석이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이줌이야. 내 핏줄, 내 아들을 임신하고 있어. 뭐라고? 아들. 자영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해. 줌이랑 재혼하고 아들 낳으면 바로 호적에 올려야 하니까. 당신 미쳤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영이 무릎을 꿇고 기어가 형석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내가 더 잘할게. 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바로 그때 2층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가 빗자루를 들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그 손 못 놔. 최 여사가 빗자루로 자영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어. 당장 썩 꺼져.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자영이 울부짖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 말 잘했다. 대를 이을 고추 하나 못 따라준 게 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년아. 최 여사가 빗자루를 마구 휘두르며 자영을 현관 쪽으로 개 몰듯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20살의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전공 서적을 가슴에 품고 막 귀가하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서진이 기겁하며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자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저 여자는 누구야? 서진이 남산만한 배를 한 주미를 손가락질하며 따졌습니다. 서진아, 너 마침 잘 왔다. 여기 도장 찍어. 형석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자
서진이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점점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차피 딸은 출가하면 남이야. 나중에 내 재산 탐내지 말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아빠가 사람이야? 엄마를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의절각서를 쓰라고? 당장 도장 안 찍으면 내 학비도 끝인 줄 알아. 평생 공부한 거 다 날릴 셈이야? 뭐라고? 서진이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진아. 자영이 딸의 손을 덜덜 떨며 붙잡았습니다. 그냥 찍어. 엄마는 괜찮아. 내가 더 다치면 엄마 못 살아. 자영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고 서진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뻘건 인주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 각서에 지장을 찍자 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영과 서진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옷가지와 다 부서진 캐리어 하나만 덜렁 들고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직도 안 꺼졌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2층 창문에서 최 여사의 도끼 서린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두 모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석은 2층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쫓겨나는 처자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모녀는 눅눅한 24시간 찜질방을 전전하며 쪽잠을 잤습니다. 자영은 새벽 4시면 일어나 재래시장 귀퉁이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며 딸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식당에는 새벽마다 찾아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가는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자영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도록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매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현재 대저택의 정원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자영이 조경업체 직원들을 불러 정원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소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관리를 못해 흉물스럽게 말라비틀어진 소나무였습니다. 저 소나무 지금 당장 뽑아서 태워버리세요. 뿌리까지 남김없이. 네, 사장님.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조경업체 직원들이 전기톱과 장비를 들고 소나무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 소나무는 10년 전 형석이 아들 낳는 태몽을 꿨다며 등남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심었던 일명 아들 나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소나무 몸통을 쇠사슬로 칭칭 감고 우지끈 소리를 내며 뿌리째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 나무야. 저택 뒤편에서 10살쯤 된 사내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형석과 내연녀 주미 사이에서 태어난 금쪽 같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자영에게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침을 퇴뱉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나쁜 아줌마, 우리 집 뺏어간 도둑놈, 우리 아빠 나무 내놔. 자영은 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영이 천천히 몸을 낮추어 악을 쓰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이 집을 뺏은 건 내가 아니야. 거짓말. 아줌마가 우리 집 뺏어갔잖아. 내 방도 뺏고 내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야. 나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거고. 알겠니?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다 거짓말이야. 민준이 분에 못 이겨 주먹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형석이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달려와 발버둥 치는 민준을 억지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가 우리 집 뺏어갔어. 아빠 나무도 뽑아버렸어. 형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영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형석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민준을 옆구리에 낀 채 도망치듯 저택 밖으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서진이 그 찌질한 뒷모습을 팔짱을 낀 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폭우 속에서 처참하게 쫓겨나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층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자신들을 내려다보던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너무 독한가? 자영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떳떳해.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야. 우직근 하는 굉음과 함께 소나무가 완전히 뽑히고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흉측하고 텅 빈 구덩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 서울 변두리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에는 네 식구의 숨막히는 동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형석, 그리고 주미와 민준이 좁아터진 방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른 벽지 앞에는 최 여사의 고추장 항아리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할미 항아리 깨진다. 최 여사가 항아리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손자에게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는 왜 그래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민준이 입이 대빨 나와 투덜거리며 텔레비전 앞으로 쿵쿵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주미는 부엌에서 라면을 냄비째 식탁에 올리며 유난을 떠는 시어머니를 도끼 눈으로 흘겨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화장실 갈 때를 빼고는 항아리 옆에 딱 붙어 앉아 마치 보초를 서는 경비병처럼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라면 다 불어 터지겠어요. 입맛 없다.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최 여사가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형석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어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그 항아리가 뭐라고 이렇게 싸고 도는 거야? 에이,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고추장이야. 이건 내 거야. 내 분신이라고. 최 여사가 앙상한 팔로 항아리를 꽉 끌어안으며 경계의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주미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휘휘 저으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면 분명히 냄새가 나. 구린내가 아니라 돈 냄새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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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석,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지옥사자 같은 사채업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주미야, 쉿. 조용히 해. 아무도 없는 척해, 제발. 형석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습니다. 우직근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열렸습니다. 덩치가 곤만한 사내 둘이 신발도 벗지 않고 좁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형석, 숨어봤자 벼룩이지. 오늘까지 이자 입금하기로 했잖아. 앞선 사내가 형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석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일주일만, 아니, 딱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사흘? 저번 달에도 그 소리 했잖아. 우리가 자원봉사자야? 더는 못 기다려. 사채업자가 냄새나는 방안을 휘휘 둘러보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어디 돈 될 만한 거라도 있나 뒤져봐. 그때 사내의 매서운 눈길이 구석에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항아리에 딱 꽂혔습니다. 오, 저건 뭐야? 때깔 고운 게 골동품인가? 비싸 보이는데? 사채업자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항아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최 여사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온몸으로 항아리를 덮쳤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내 목숨을 끊어놓고 가져가. 우리 집 대대로 물려오는 고추장이라고. 최 여사가 악기처럼 소리 지르며 사내의 다리를 물어뜯을 기세로 대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미친 할망구가 고추장 단지 하나 가지고 왜 저래? 형님 갑시다. 저런 거 가져가봤자 쓰레기입니다. 야, 박형석. 딱 사흘 더 준다. 그때까지 돈 안 해놓으면 내 마누라랑 애새끼 콩팥이라도 팔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형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민은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항아리를 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빚쟁이가 들이닥쳤는데 아들보다 항아리를 챙겨 두고 봐. 내가 오늘 밤 기필코 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말 테니까.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청아식품 본사 20층 회의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인수한 세 곳의 식자재 유통업체 모두 리뉴얼 마치고 정상 가동 중입니다. 매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영업이사가 차트를 띄우며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자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초심 잃지 말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가자 서진이 자영의 집무실로 들어와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봐. 서진이 금고에서 꺼낸 두꺼운 서류철을 자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피 말리며 준비한 거야.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진짜 설계도. 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형석의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던 핵심 하청업체 7곳의 인수합병 내역과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설마 내가 이걸 다. 맞아. 내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하나씩 야금야금 인수했어. 아버지는 자금줄이 어디서 왜 끊기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사업만 확장하다가 제풀에 쓰러진 거야. 서진이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돈줄 막혀서 부도 났고 그 대단한 저택이 경매로 넘어온 것도 전부 내 시나리오대로 된 거야. 자영이 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쫓겨나 복수의 칼날을 갈며 괴물이 되어야 했던 딸의 지난 세월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진아, 넌 정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자영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손등 터지도록 일하는 거 보면서 맹세했어. 우리를 지옥으로 내몬 그 사람들 똑같이 지옥 구경시켜주겠다고. 서진의 눈가에도 붉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엄마가 식당 바닥에 무릎 꿇고 취객한테 비는 거 봤을 때 내 가슴은 이미 난도질 당했어. 서진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 아버지랑 할머니가 우리한테 한 짓 피눈물로 갚게 해줄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자영이 책상을 돌아 나와 딸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있잖아. 그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마. 며칠 후
주요 경제 전문지 일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아식품 박서진 전무, 흑수저 신화쓰다. 맨손으로 일군 500억 기업의 감동 스토리. 기사에는 10년 전 빈털터리로 쫓겨난 모녀가 보란듯이 성공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 형석이 구겨진 신문을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 실린 서진의 환한 미소가 형석의 열등감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건방진년이, 내 딸이 나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잘 됐다고? 형석이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이거 진짜야? 주미가 찢어진 신문 조각을 주워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청아식품이 서진이 회사였어? 연 매출이 500억? 주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강남 아파트가 몇 채야. 형석이 먹다 남은 소주병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전현이 날 이렇게 거지꼴로 만들었어. 내가 낳아주고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밤새 술독에 빠져있던 형석은 다음날 새벽 충혈된 눈으로 비틀거리며 모자를 눌러쓰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내가 날 짓밟고 일어섰다 이거지? 나도 당하고만 있진 않아. 같이 죽자, 이 나쁜 년아. 형석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고발, 유명 식품 기업 제2대표와 박모 전무의 추악한 민낯. 형석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명은 교묘하게 가렸지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진임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돈 때문에 버림받은 비련의 아버지로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친딸이 병든 아버지를 길바닥에 내쫓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도 모른 척하는 천하의 페르나를 고발합니다. 형석은 대형 포털과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복사한 글을 도배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은 순식간에 조회수 폭발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아식품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검은 리본을 단 대형 근조 화환이 회사 정문 앞에 떡하니 배달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장례식장도 아니고. 출근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를 본 여직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천벌 받을 불효녀 박서진, 하늘이 보고 있다래. 이거 전무님 얘기 아니야? 직원들이 앞다투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흉물스러운 화환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오세요. 서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지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집무실에서 서진이 법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악성 게시물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IP 추적하세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틀 후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서진을 찾았습니다. 전무님, 추적 결과 모든 비방글이 동일한 PC방 한 곳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변두리. 그 PC방 근처에 박형석 씨, 아니 제 부친 거주지가 있죠? 서진이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과 100m 거리입니다. 서진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짐작대로 뻔하네요. 증거 자료만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아직 고소장은 접수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고소를 안 하신다고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을 때 쓸 겁니다. 서진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쥐 죽은 듯 조용한 반지하 방. 주민은 최 여사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기어가 항아리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려는 찰나, 내 거 건들지 마라. 최 여사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주민은 화들짝 놀라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주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 노인네가 잠기는 밝아가지고 하지만 두고 봐. 저 안에 분명 엄청난 게 있어. 그건 이제 내 거야. 옆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 칭얼거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돌려줘. 나 배고파. 주미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탈출하게 해줄게.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반지하 생활 한 달째,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새벽 3시였습니다. 주민은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자는 형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끄응 소리를 내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리자 주미의 눈이 하이에나처럼 번쩍 빛났습니다. 주미는 이때다 싶어 숨소리조차 죽이고 살금살금 일어나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 가장 날카롭게 번들거리는 과도를 집어든 주미는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꺼운 한지로 겹겹이 봉인된 뚜껑 틈새로 칼끝을 들이밀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똥 단지면 안 돼. 제발 돈이 되어야 해. 주미가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간절히 되뇌는 동안 찌익하는 한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툭 하고 열리자 쿰쿰하고 매캐한 묵은 고추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주민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고추장 속으로 맨손을 푹 집어넣었습니다. 미끈거리고 끈적한 고추장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팔꿈치까지 깊숙이 넣어 바닥을 더듬자 손끝에 딱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비닐에 칭칭 감긴 직사각형의 물체였습니다. 주미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물에 씻어내고 비닐을 벗기자 찬란하게 빛나는 금색 골드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진짜 금이야. 미쳤어. 주미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환호성을 두 손으로 급히 틀어막으며 다시 미친 듯이 항아리 속을 헤집었습니다. 하나, 둘, 셋, 줄줄이 딸려 나오는 금괴들. 총 20개의 골드바가 좁은 싱크대 위에 황금빛으로 늘어섰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흥분으로 손이 감전된 듯 떨리는 주민은 재빨리 금괴들을 수건으로 벅벅 닦아 챙겨둔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형석이 여전히 세상 편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주민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형석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현금 3만 원과 신용카드를 모조리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민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쉿, 엄마랑 여행 가자. 엄마, 지금? 나 졸려. 민준이 눈도 못 뜬 채 칭얼거리자 주미가 다급하게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할아버지 할머니 깨면 우리 못 가. 빨리 옷 입어.
주민은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민준에게 옷을 입힌 후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고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뜯어낼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민준이 당신 아들 아니야. 늙어 빠진 당신 씨앗이 싹이나 틀 줄 알았어? 주제 파악 좀 해.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먼저 간다. 찾지 마. 비웃음이 담긴 메모를 식탁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고 가방을 어깨에 맨 주민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주 멀리. 이제 진짜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거야. 주미가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골목 끝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가며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주미가 차에 오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인네가 앉아서 식겁했어. 그거 가져왔어? 당연하지. 이 집엔 더 뜯어낼 것도 없으니 어서 출발하자. 차는 굉음을 내며 새벽의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좁은 창틈으로 햇살이 비치자 허기를 느낀 형석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주미야, 밥 좀 줘. 주미야, 어디 갔어? 대답이 없자 형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메모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한 형석의 얼굴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뭐라고?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갈기갈기 찢어 던진 형석은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내 머리.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최 여사가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형석아, 왜 그러니? 어머.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들과 구석에 박살난 항아리, 그리고 바닥에 시뻘건 피처럼 낭자하게 흩어진 고추장 범벅들. 최 여사가 사색이 되어 깨진 항아리로 기어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금덩이. 내가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내 금덩이. 최 여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내 금괴 내놔. 이 도둑년아. 그 순간 최 여사의 눈이 흰자위만 남기고 뒤집히더니 그대로 뒤로 쿵 하고 넘어갔습니다. 쿵쿵쿵.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놀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박씨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좁은 골목길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환자 2명입니다. 서둘러. 의식 확인해. 겨우 정신을 차린 형석이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내 딸한테 연락 좀. 청아식품 전무 박서진. 진정하세요, 아버님.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최 여사는 입을 뻐끔거릴 뿐 말 한마디 못하는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온 형석은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뻐꾸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생판 남의 자식 때문에 내 핏줄을 버렸다고? 형석이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어. 으아앙. 형석은 주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야속한 기계음만 반복되자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인연이 날 아주 병신으로 만들었구나. 10년을 속여 죽여버릴 거야. 형석의 붉게 충혈된 눈에 살기 어린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주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이성을 잃은 형석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로 청아식품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로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비켜. 내 딸 만나러 왔어. 박서진 전무. 내 딸이라고. 형석이 쉰 목소리로 소리치자 경비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하셨습니까?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약속? 내가 그의 아빤데 무슨 얼어 죽을 약속이야. 비키라니까. 형석이 경비원을 거칠게 밀치려 하자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와 형석의 양팔을 꺾어 제지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진정하세요. 서진아, 아빠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는 형석의 모습을 본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또 왔어? 진짜 박 전무님 아버지 맞나봐. 완전 페인이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비서실에서 인터폰을 통해 서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지금 로비의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난동을 피우고 계십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서진이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내려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온 서진을 본 형석이 바닥을 기어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죽을 죄를 졌어. 형석이 서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빠가 미쳤었어. 내가 귀신에 홀렸었어.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래. 주미 그년이 나를 10년 동안이나 속였어. 더러운 것을 보듯 차갑게 아버지를 내려다본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남의 자식을 키우든 말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주미가 어머니 금괴랑 전 재산 다 털어서 도망갔어. 우린 이제 빈털털이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형석이 서진의 바지 끝자락을 생명줄처럼 잡으려 하자 서진은 그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의절각서를 들이밀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굴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손 치우세요. 서진의 얼음장 같은 말에 형석이 더욱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아빠잖아. 한 번만.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서진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몰차게 돌아서며 지시하자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형석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서진아, 서진아, 나 내 아빠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으악. 발버둥 치는 형석을 경비원들이 가차없이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치자 형석은 유리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서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형석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 축 처진 어깨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처럼 작아져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10년 전 그 빗속에서 나를 한 번이라도 저렇게 붙잡았다면. 서진이 씁쓸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서진은 자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펼쳤고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형석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빌딩 꼭대기를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에서 그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로 풀려난 다음 날 아침, 형석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허둥지둥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자 서류를 검토하던 젊은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 그 꽃뱀 같은 년이 도둑질하고 도망갔어. 당장 찾아내야 해. 형석이 변호사의 책상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변호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컴퓨터를 켜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주미. 10살짜리 남자애랑 같이 있을 거야. 당장 출국 금지부터 시켜. 변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더니 이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발 늦으셨네요. 이주미 씨는 이미 사흘 전에 아이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뭐? 출국? 어디로 튀었는데? 베트남을 경유해서 동남아 쪽으로 나간 것까지만 확인됩니다. 정확한 최종 체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흘 전이라고? 말도 안 돼. 형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아? 그년이 내 금괴를 20개나 훔쳐갔다고.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면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형석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청아식품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주 예정이었던 대형마트 납품 계약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영업이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그 악성 루머 때문인가요? 자영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여서 이대로 가다간 기존 거래처들도 줄줄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원들이 저마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회의실이 술렁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는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회장 한상철이었습니다. 김자영 대표, 오랜만입니다. 한상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영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자영이 너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시장통 구석에 있던 한마음 식당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국밥 한 그릇씩 먹던 그 단골 노인네입니다. 한상철이 자영과 그 옆에 서 있는 서진을 번갈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던 모습,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성실함으로 이렇게 큰 회사를 일구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영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때 그 손님이 회장님이셨군요.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문 때문에 왔습니다. 김 대표와 박 전무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한상철이 좌중을 압도하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룹 전 유통망을 통해 청아식품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영이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한상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정직하게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와 손잡는 건 장사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한상철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발표가 나가자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뒤집혔습니다. 재벌 총수가 보증하는 진짜 자수성가 모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고 형석이 퍼뜨린 거짓말은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의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식품업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업계 최초로 30살의 나이에 올해의 여성 임원상을 받게 된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올해의 젊은 경영인상 수상자 청아식품 박서진 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호명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서진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 가장 앞줄에는 자영과 한상철 그리고 청아식품 임직원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진이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광은 제가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저희 어머니 김자영 대표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잠시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자영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엉겁결에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진짜 선물이에요. 서진이 준비해둔 예쁜 선물 상자를 건넸고 자영이 상자를 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아한 핸드백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영이 가방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쫓겨나던 그 비 오는 날 엄마가 입고 있었던 그 낡은 회색 코트 기억하세요? 그걸 리폼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하자 자영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맙다. 자영이 가방을 품에 안고 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두 모녀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엄마.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서진이 어머니의 귓가에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그날 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방. 형석은 싸구려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충혈된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아식품 박서진 이사, 최연소 여성 임원 선출, 승승장구 라는 기사가 뜨자 형석이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이 독한 년들이 지들은 호텔에서 잔치를 벌여 아비는 이 구정물에서 썩고 있는데 형석이 분노에 찬 손놀림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인터넷 방송하는 최 PD 맞죠? 나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소. 상대방이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형석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청아식품 박서진, 그 잘나가는 여자 친아버지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예, 정말입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박서진 이사 아버지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흥미진진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딸한테 버림받고 사기까지 당해서 이 꼴이 된 불쌍한 아버지요. 이거 방송 내보내면 조회수 대박 날 거요. 만나봅시다. 와, 이거 완전 특종감이네요. 좋습니다. 당장 만납시다.
다음 날 형석은 최 PD를 만나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침을 튀겨가며 설명했습니다. 사흘 뒤에 내 전처, 그러니까 김자영 대표 집에서 호화자선 파티가 열려요. 가서 생중계 카메라 들이대고 진실을 다 까발리는 거지. 최 PD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가 파티 난입이라 그림 좋네요. 조회수 폭발하겠는데요? 콜. 형석은 곧장 병원에서 퇴원한 최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웅얼거렸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눈빛만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전현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야죠. 저랑 같이 가시죠.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거품을 물고 웅얼거렸습니다. 복수, 내 돈. 형석의 눈빛에 섬뜩한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전현들의 추악한 민낯을 다 까발릴 겁니다. 우리를 짓밟고 지들만 잘 사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봅니다. 한편 자영의 대저택에서는 화려한 자선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꽃장식이 세팅되고 셰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웃지 않고 비서실장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보안 인력 평소보다 2배로 늘리세요. 아니, 3배로 배치하세요. 네, 전무님. 특별히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반지하 방 형석은 자선 파티 당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깨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덥수룩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기름을 발라 넘겼지만 거울 속에 비친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의 눈이었습니다. 자영아, 서진아, 기다려라. 이번엔 너희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형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지옥에서 온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선 파티 당일 오후 자영의 대저택 정원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기업인들로 북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흉물스럽던 형석의 소나무가 뽑힌 자리에는 흙이 정갈하게 다져져 있었고 그 위로 고급스러운 흰색 테이블보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훌륭한 파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중견 기업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자영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소외계층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자영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정문 쪽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평화를 깼습니다. 김자영, 박서진, 나와. 나 좀 만나자고.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형석이 휠체어에 탄 최 여사를 거칠게 밀며 정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옆에는 카메라를 든 젊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흥분한 표정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폐륜 모녀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생중계를 시작하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청아식품 박서진 이사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계신 분은 친할머니고요. 지금 병들고 가난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딸이라는 작자는 부모를 모른 척하고 여기서 파티나 벌이고 있습니다. 최 여사가 휠체어에서 앙상한 손을 떨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달간의 재활 치료로 말문은 트였지만 여전히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나쁜 년들이 늙은 시어미랑 지 아비를 버렸어요. 밥 한 끼도 안 주고. 최 여사가 도끼 서린 눈으로 자연과 서진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형석이 짐짓 눈물을 훔치며 손님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 딸이 병든 아비와 치매 걸린 할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딸은 이렇게 호화롭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파티장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인가요? 어머, 박 이사님, 그런 사람 안 봤는데. 자영이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지만 서진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시겠습니까?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진행 요원에게 눈짓을 보내자 정원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낡은 문서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제 아버지가 20살이던 저에게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한 각서입니다. 스크린에 부양 의무 포기 및 의절 각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여자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조강지처인 어머니와 저를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안 찍으면 제 학비를 끊어버리겠다고요. 파티장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헐, 세상에 하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다음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재혼하려던 그 여자가 도망가면서 남기고 간 메모입니다. 화면 가득 주미의 비웃음 섞인 메모가 클로즈업 되자 파티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뻐꾸기 새끼를 키우겠다고 친딸인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 아이와 여자에게 쓴 돈이 자그마치 이만큼입니다. 화면에 형석이 주미에게 가져다 바친 상세한 지출 내역과 카드 명세서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 저와 어머니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의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핏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이 남의 자식인 걸 알게 되자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며 뻔뻔하게 찾아온 겁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웃음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여길 찾아와?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화면 한 구석에 나타났습니다. 뻐꾸기 아빠 인증 키읔키읔. 남의 자식 키우려고 친딸 버린 천하의 바보. 인과응보다 쌤통이다. 박서진 이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형석의 얼굴이 당근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 나도 속은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형석이 억울하다며 발을 구르고 변명했지만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휠체어에서 무언가 말하려 웅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은. 하지만 10년 전 며느리와 손녀를 빗자루로 때려 쫓아내던 서슬퍼런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네의 옹알이만 남았습니다. 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집에서 쫓겨난 후 새벽 4시부터 식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며 제 학비를 버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분들은 저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 대접을 받으시겠다고요? 점잖던 한중년 신사가 참지 못하고 형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요? 부끄럽지도 않소? 친딸 버리고 남의 자식 키운 주제에 어디 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시오. 여기저기서 비난과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당황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방송사고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장비를 챙겨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형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형석이 휠체어를 붙잡고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못 나가.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서진아, 돈 좀 달라고.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형석과 최 여사를 양옆에서 붙잡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서진이 손님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티에 소란을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티장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박서진 이사님, 대단하십니다. 한상철 회장이 다가와 자영과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주 잘했습니다. 한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자영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갔으니 이제 다시 파티를 즐깁시다. 서진이 밝은 목소리로 외치자 파티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택 정문 밖 쫓겨난 형석이 휠체어를 밀며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저택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갈 데도 없는데. 형석이 쥐어짜듯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대답 대신 초점 없는 눈으로 밤하늘만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형석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담장 너머 파티장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비참함을 더욱 뼈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2층 테라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지독했던 악연이요. 자영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서진아.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길을 가면 돼. 꽃길만 걷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환한 빛이 쏟아지는 파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선 파티 다음 날 동트기 전인 새벽 5시 적막한 침실에 서진의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서진이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박서진 씨 되십니까? 여기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최정숙 여사님께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네, 뇌출혈이요? 서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빨리 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빗자루를 들고 자신과 어머니를 때려 내쫓던 그 매정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형석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몰골에 헝클어진 머리, 형석의 얼굴은 이미 반송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다가가 차갑게 부르자 형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왔구나.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손녀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 1분 1초가 급합니다.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형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드님 되시는 보호자분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계셔서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죽어가는데 서명을 안 한다니요? 형석이 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복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진아, 우리 거래를 좀 하자. 거래라니요? 서진이 기가 막혀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술비 전액 내가 내고 내 앞으로 생활비 딱 10억만 넣어줘. 그럼 동의서에 사인할게. 형석이 악마의 눈빛으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할머니 목숨을 가지고 돈 흥정을 하자는 거예요? 할머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돈 가져오라고. 10억이면 되잖아. 너한테는 껌값 아니야?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경악했습니다. 친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는 저 인간이 과연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인간이 맞아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 목숨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희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잖아.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형석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죽으면 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내놔. 서진은 구역질이 나는 속을 부여잡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와 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데?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동의서 서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돈을 달래요. 10억을 주면 사인하겠대요. 수학이 넘어 자영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절대 주지 마. 서진아, 잘 들어. 저 인간들은 내 죄책감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야. 한 번 주면 평생 뜯어먹으려 들 거야. 하지만 엄마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서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 10년 전에 널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야. 서진이 전화를 끊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증오와 인간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등짝을 내리치던 할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만 낳아놓고 먼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어. 당장 꺼져. 그날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어릴 적 기억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던 따스한 오후, 할머니의 거친 손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던 기억. 우리 서진이는 공주님처럼 예쁘네. 내 강아지. 서진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친어머니의 목숨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꼴은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짐승도 제 어미한테는 이렇게 안 해.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로 돌아온 서진을 보자 형석이 기다렸다는 듯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돈 가져왔냐? 서진은 대답 대신 형석의 코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녹음 중인 휴대폰 화면을 보란 듯이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똑바로 해보세요. 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석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돈 안 주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 안 하겠다고 하셨죠? 할머니 목숨값으로 10억 내놓으라고 하셨고요. 서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형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감히 아비를 협박하는 거야? 지금 당장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이 녹취록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서진이 한치에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존속 유기치사 미수 그리고 공갈 협박으로 고소할 겁니다. 감방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사인하세요. 형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내가 아비를 고소해? 천하의 페류나가 따로 없구나. 10년 전에 날 버리고 의절각서 쓰게 했을 때 이미 부녀관계는 끝났어요. 서진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각서 쓰게 한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남이라면서요? 남이 된 주제에 어디서 돈을 요구해요? 형석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치켜들었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사인하고 할머니 살리든지 아니면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가든지. 바로 그때 간호사가 동의서와 펜을 들고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환자분 쇼크 오기 직전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형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서진의 서슬 퍼런 눈빛과 간호사의 재촉 사이에서 형석은 벼랑 끝에 몰린 쥐꼬리 되었습니다. 제발 서진아, 아빠 좀 봐줘라.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서진이 냉정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셋, 넷. 알았어. 알았다고. 사인하면 될 거 아니야. 형석이 신경질적으로 펜을 낚아채더니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지렁이 같은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간호사가 낚아채듯 동의서를 가져갔고 최 여사의 침대가 수술실로 급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형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형석은 쾅 하고 벽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으악, 빌어먹을. 두 주먹으로 벽을 쾅쾅 내리치며 분을 사기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어. 딸년한테 협박이나 당하고 내 팔자야. 형석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의 피 말리는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복 차림의 담당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서진이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출혈량이 많아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마취가 풀리면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깨어나실 겁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서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최 여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나직이 불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형석이 멀리서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지만 감히 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는 이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중환자실의 기계음 소리에서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진 최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마비가 와 묵직한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고 앙상한 팔에는 투명한 링거줄만이 생명선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병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감정을 억누른 채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 여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손녀의 모습이 맺히자 말라비틀어진 입술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아 왔냐? 네, 저예요. 서진이 침대 옆 보조의자에 딱딱하게 앉았습니다. 네, 내 고추장 단지, 금덩이. 최 여사가 헛것을 본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금덩이 어디 갔어? 내 10년, 내 돈. 서진은 탐욕에 눈이 먼 할머니를 차분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그 항아리에 있던 금괴, 주미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훔쳐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최 여사의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도망? 이미 한 달 전에 민준이 데리고 동남아로 떴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금괴도 집도 그토록 아끼던 손자도요. 최 여사의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 보물단지인데. 현실을 직시하세요. 주미가 떠나면서 메모를 남겼어요. 민준이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애인 자식이라고요. 할머니는 생판 남의 핏줄한테 전 재산 갖다 바친 거예요. 최 여사가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진짜 핏줄을 내쫓고. 최 여사가 떨리는 오른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서진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이 할미가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 다오. 서진은 닿으려는 그 손을 매몰차게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등 뒤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이번 수술비랑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호의예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서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오자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자영이 벌떡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안색이 안 좋아. 자영이 떨고 있는 딸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지? 할머니 저렇게 됐는데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아주 잘했어. 용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서진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잠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골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내 인생 1초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하자. 가자. 병원 1층 로비,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등지고 자연과 서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형석이 잔뜩 움츠린 어깨로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불렀어? 형석이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영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형석의 가슴팍에 툭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정산 영수증이랑 앞으로 석 달치 입원비, 그리고 당신 당장 지낼 생활비 조금 넣었어. 형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놔주는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착각하지 마. 이게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자선이야. 자영이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디든 가서 살아. 단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서진이한테도 나한테도 죽어서도 연락하지 마. 형석의 얼굴이 금세 울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영아,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형석이 로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가족이 최고라는 거 뼈저리게 느꼈다고. 서진이 싸늘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추하게 이러지 마세요. 서진아, 제발, 그래도 내가 내 딸이잖아. 핏줄은 못 속이는 거잖아. 10년 전에 저한테 의절각서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셨죠? 그때 이미 우린 남남이 된 거예요. 형석이 봉투를 생명줄처럼 움켜쥐며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그 진한 피를 10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끊으셨잖아요. 자영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가자, 서진아. 더 이상 섞일 말 없다. 두 모녀가 미련 없이 돌아서서 병원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 여보, 서진아, 가지마. 형석이 애타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자영과 서진은 그 빛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형석은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져 닫히는 자동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형석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그 뒤늦은 사과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자영과 서진은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서진이 차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뭘? 그래도 2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았잖아요. 마지막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마음 약해지지 않았어요? 자영이 운전석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그리워한 적이 없어. 오히려 너랑 둘이서 지지고 볶으며 살았던 그 시간이 훨씬 더 행복했어. 정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멋지게 살았니? 보란 듯이 회사도 세우고 이렇게 성공도 했잖아. 난 그거면 충분해. 서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요. 더 이상 칙칙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자영의 차가 병원을 빠져나와 넓은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실 창문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최 여사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비되어 축 늘어진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앙상한 오른손으로 창문을 짚으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떠나는구나. 그때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시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난 이제 혼자구나. 철저하게 혼자야. 최 여사가 눈을 감자 깊게 패인 주름골을 타고 회안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로비 형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당분간 여간방이라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고작 이걸로? 형석이 봉투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넣고 비틀거리며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도시는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 보였지만 오직 형석만이 갈 곳을 잃은 채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형석이 정처 없이 인파 속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대저택의 주인이자 남부럽지 않은 가장이었던 그는 이제 이름 없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뒷모습만을 남긴 채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1년 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서울 외곽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배고픈 영혼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몸을 움츠린 사람들 틈바구니 그 줄의 맨 끝자락에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남루한 차림의 형석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샜고 볼은 해골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 대저택을 호령하던 주인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다음 분 식판 받으세요. 자원봉사자가 기계적으로 부르자 형석이 구부정한 허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묽은 국, 김치 몇 조각이 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하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허겁지겁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자 맞은편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가족의 단란한 식사 장면이 담긴 공익광고 포스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형석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멍하니 응시하던 형석의 퀭한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한편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요양병원의 허름한 병실에서는 최 여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 지났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오셨네요. 가족분들 연락도 안 되고. 간호사가 무심하게 차트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는 대답 대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비된 왼쪽 몸은 이미 썩은 나무처럼 굳어버렸고 앙상하게 마른 오른손만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금 덩이 내 항아리. 최 여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눈꺼풀이 감기며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다음 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최 여사의 시신은 무용고자 장례 절차에 따라 쓸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유골은 납골당 가장 구석진 곳, 이름표 하나 덩그러니 붙은 작은 함에 갇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형석은 습하고 어두운 지하도 구석에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동전 몇 개를 찾던 손끝에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사진 한 장이 걸려 나왔습니다. 1년 전 이삿짐을 정리할 때 몰래 챙겼던 바로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자영, 그리고 10살 배기 서진이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형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려왔습니다. 서진아, 자영아. 형석이 사진을 펴서 가슴 깊이 품으며 웅크렸습니다. 내가 천하의 바보 천치였구나. 진짜 보물을 내 손으로 갖다 버렸어.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떠나간 버스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석이 사진을 부여잡고 꺼이꺼이 흐느꼈지만 바쁘게 지하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자영의 대저택 정원에는 따스하고 화창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형석이 애지중지하던 소나무가 뽑힌 자리에는 풍성한 벚나무가 심어져 연분홍빛 꽃잎을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아래 놓인 하얀 야외 테이블에 세 사람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자영과 서진, 그리고 인자한 미소의 한상철 회장이었습니다. 이 벚나무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한 회장이 흩날리는 꽃잎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작년에 서진이가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저도 고마워요. 자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조간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아식품, 해외 수출 1억 달러 달성, K-푸드의 새로운 신화라는 굵직한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기적 같은 성과를 내다니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다 회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두 모녀가 피땀 흘려 일궈낸 결실이죠.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난 1년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았다. 그렇죠? 자영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 더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보자. 네, 엄마. 자신 있어요. 한 회장이 서로를 챙기는 두 모녀를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행복이죠. 바로 그때 집사가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날씨도 좋은데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시죠. 어머, 그럴까요? 회장님도 같이 찍으시죠. 세 사람이 벚나무 아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리는 찰나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이 꽃빛처럼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와, 꽃비다. 너무 예뻐요. 서진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진 정말 작품으로 나왔겠는데요? 자영도 소녀처럼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진은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겨 저택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희망찬 미래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아, 다음 달 유럽 출장 일정 잡혔어. 이번엔 프랑스 쪽 거래처 뚫어보자. 좋아요, 엄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배 더 큰 계약 따내야죠. 두 분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뒤에서 밀어드리리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줌 아우트.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택의 정원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서 행복을 만끽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버림받았던 모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보다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형석은 아들에 대한 욕심으로 진짜 가족을 버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 여사는 손자에 대한 집착과 금전에 대한 욕심으로 며느리와 손녀를 내쫓았지만 마지막에는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자영과 서진은 버림받은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새벽 찜질방에서 시작해 식당 설거지를 거쳐 대기업 대표가 되기까지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혈연이 곧 가족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차별, 편견으로 가족을 대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